이것이 적법 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돼야 된다고 볼 때 탄핵 심판 절차에도 당연히 소추할 때도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소추하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 원리 적용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줄탄핵, 마구잡이 탄핵, 헌법 파괴적인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활짝 열어줘 버린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 제7편 87년 헌법, 그것이 현행 헌법이죠.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최대건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님은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건국과 호국의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단계인데요. 마지막은 자유통일 단계라고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는 흔히 이제 권위주의 시기라고도 불리는 부분인데요. 그것이 1952년 부산 정치파동,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최초로 대통령 직선제를 했던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여러 번 굴절을 겪고 그리고 1987년에 이르러서 대통령 직선제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띠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 중간에 1972년 유신 헌법 때 우리나라의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간선제로 바뀌었다가 1987년까지 약 15년간 대통령을 직선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고 1952년부터 1972년까지는 중간에 4.19 때 의원내각제 잠시 되던 것 외에는 그리고 5.16 후에 약 2년간의 군정 외에는 다 대통령 직선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이 시기를 흔히 일방적으로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공산 독재, 전체주의 독재 시기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으로 민주주의로 이행된 것만 보더라도 이 시기가 그냥 공산 독재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있어서 물론 서구에 발달된 민주주의 체제와 비교봤을 때는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고 사법부도 그만큼 독립적이지는 못하고 사회 모든 곳이 권위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이 만일 전적으로 공산사회처럼 그랬다면 언론 탄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야당 언론 무슨 사태 이런 게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여러 가지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많은 파동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당이 근본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죠. 공산사회처럼 일당 독재가 그리고 정말 무늬만 정당인 몇 개 남기는 그런 게 아니죠. 실질적인 야당이 물론 불편한 면 있었지만 없어진 적이 없이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독립, 민감한 정치와 많이 관련된 재판에서 뭔가 입김이 작용하고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개인의 민사재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재판의 비율 속에서 독립이 유지된 비율 이런 것들은 아마 높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더라도 그러한 민사재판이 쭉 발전해 온 것 굉장히 개발도상국으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이 바로 대한민국이 어느 개발도상국과는 다르게 높은 수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토대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생국으로서 아주 영아 때의 모습, 유아 때의 모습, 또 어린이 소년 때의 모습, 청소년기의 모습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가면은 평생을 갈 모습이 쭉 좀 굳어지게 되죠. 아마 1987년 이르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러 가지 신생국으로서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또 먼저 해결해야 될 응급한 과제들이 많아서 서구의 민주주의로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러나 결국 건국과 호국 단계 거의 영아 살해될 뻔했죠. 그러다가 이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쭉 거치는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거쳐서 마침내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7년 헌법으로 표출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적법 절차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는 영미와 같이 가장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헌법 원리로 치는 것입니다. 왜 최고라고 하느냐 하면요. 그냥 형식적인 법치주의 이상의 실질적 법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단계의 법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높은 단계의 법치냐? 헌법 12조 1항과 3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서 법률을 쓰고 또 병기해가지고 적법한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법률에 완전히 다 포함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법률로 포괄하지 못하는 것을 적법한 절차라고 한번 새롭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 과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due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라는 말로 안 되는 그 과정 전체가 법의 정신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또 그 법의 정신이 사회가 온당하다 옳다고 여기는 그 due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2조 3항을 보면은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냥 영장주의만 해도 사실 많이 발전된 것입니다. 우리 법관의 영장을 통해서만 체포구속,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 법률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12조 1항에서는 영장에 대해서 나오는 체포구속, 압수수색의 법률이 나와 있는데 3항에서 적법한 절차까지 딱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발달한 단계의 형사소송 그리고 헌법적인 영장주의 원리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미가 근대 민주정치체제를 대변하게 된 데는 신체의 자유 그리고 영장주의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먼저 발달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합니다. 법관 발부 영장으로서만 사람의 인신을 구속하거나 압수수색 같은 것을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인권에 있어서 놀라운 발전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적법 절차 원리, 과정상에 있어서도 법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되고 또 혹은 법률조차도 이러한 헌법적인 이념에 어긋나면은 위헌으로 선고받아야 된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적법 절차 원리가 그 헌법과 동시에 생겨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표현되기를 일반 조항이고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에 해당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국가 모든 작용에 헌법의 기본 원리로 명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 원리가 도입된 것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기능한 것은 같은 이 87년 헌법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적법 절차 원리와 상생하라고 볼 수 있죠. 적법 절차 원리를 구현하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고 그것이 국가작용 전반에 있어서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할 때에도 헌법소원을 할 때에도 그 위헌 정당 해산을 할 때에도 위헌법률 심판을 할 때에도 다 일관되게 관철돼야 되고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완전히 적법 절차 원리가 무시되기 시작했고 그 단초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 절차에는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쉽게 그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도 공직이 권한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측면이 없지도 않을 뿐더러 개인의 참정권 면에서 이것이 적법 절차 원리는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돼야 된다고 볼 때 탄핵 심판 절차에도 당연히 소추할 때도 적법 절차 원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소추하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 원리 적용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줄탄핵, 마구잡이 탄핵, 헌법 파괴적인 탄핵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오히려 활짝 열어줘 버린 거죠. 그 위험성이 이번 탄핵 사태 이전에 완전히 전면화된 것이죠. 우리 87년 헌법체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죠. 87년 헌법체제는 그 이전의 권위주의 체제를 수십 년 겪었기 때문에 행정부의 권위주의였죠. 그러니까 국회의 권력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직선하고 그리고 탄핵을 통해서 행정부는 또 사법부는 강하게 견제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탄핵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환도 안 받고 해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약자로 봤던 것입니다. 당시까지 야당 국회의원이 보호되어야 될 존재로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자기가 자제를 해가지고 탄핵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하더라도 굉장히 엄밀한 조사를 거쳐서 했어야 이 헌법체제를
제대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인데 다 무시하고 다수결이면 된다는 식처럼 탄핵 조항이 있으니까 탄핵하는 거고 탄핵 조항 다음에는 권한 정지되니까 아무리 부당한 탄핵을 하더라도 당한 사람은 일단 정지되는 게 맞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사유인지도 모르고 탄핵했다 그러고 탄핵 이유 없다 해도 탄핵한 사람 아무 불이익도 없고 그러니 국회는 왜 탄핵을 안 하겠습니까? 자제할 그러한 철학도 없고 그런 부분에 정권 탈취의 현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헌법 파괴와 체제 파괴가 마구마구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빨리빨리 이것을 제거해 주고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치하면서 갈수록 사태가 커져서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마침내 여기서도 잘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의의를 사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법 절차 원리와 마찬가지로 함께 탄생한 헌법재판소, 적법 절차 원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강한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앞장서서 적법 절차 원리를 파괴하고 오늘날 줄탄핵, 헌법 파괴적 탄핵의 문을 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져 있고 또 1987년 헌법에서 선거 관리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라는 장을 별도로 뒀습니다. 선관위원회 장을 둔 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조차도 사실은 대법원에 그 기능을 두려고 했는데 대법원이 자기들이 이런 정치적인 것에 휘말리기 싫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로 독립시킨 것입니다. 미국은 대법원이 헌법재판의 기능을 겸하고 있지요.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실 크게 보면 사법부의 한 브랜치입니다. 사법, 삼권분립체제, 입법, 사법, 행정할 때 사법부, 대법원이 최고법원이 되어 있을 때 그 한 기능을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이 행정부 속에 들어와 있듯이 선거관리는 원래 입법, 사법, 행정 중에 뭡니까? 선거관리가 사법입니까? 선거관리가 입법입니까? 말도 안 되죠. 선거관리는 삼권분립체제로 보면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고 행정기능에 속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행정부가 관할하고 행정기능이 그것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독립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독특하게 취급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오만불손하게 마치 제5권, 4권이 있는 것처럼 봅니다. 3권 분립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관위라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선관위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처럼 자기가 선거관리위원회 부 이런 3권 분립의 한 부가 있는 것처럼 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간 거죠. 그러면서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감시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 독립만 강조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견제받지 않는 독립.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죠. 거기에 사법부까지 얽힌 거예요. 함께 지금 물귀신처럼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부장판사가 각급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숱한 선관위원이 고위 법관 출신, 법원장 출신이 지금도 9명 중에 5, 6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선관위를 제대로 판결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관위가 제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겠습니까? 입법부는 자기들의 감시를 받고 조사권까지 있고 공직선거법으로 옥매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은 행정부는 우리 노터치, 감히 행정부가 어떻게 우리를 감사하려고 해. 행정부, 검찰이 어떻게 우리를 조사하려고 해. 법원 가면 다 법원이 우리 편이야. 이런 태도로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선관위를 누가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완전히 불신받고 선거가 썩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국민들만 정말 맨몸으로 광야에 나선 것처럼 나라를 걱정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계엄 사태와 지금 탄핵 사태까지 들어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돌아보면 1987년에 적법 절차 원리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적법 절차 원리를 각급 모든 국가작용에 확산하려고 했던 한 15년간은 잘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었던 형사소송법도 많이 바뀌었고 또 행정소송이나 행정법 계열에서도 보다 민주적으로 보다 소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상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시 때부터 굉장히 부작용적으로 가기 시작해서 그 뒤로 지금은 역작용이 오히려 심해진 그러한 사태에 이르러서 1987년 소위
체제의 한계, 1987년 헌법의 한계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적법절차 원리나 기본권 조항, 그리고 우리의 삼권분립 체제 자체, 대통령제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견제받지 않는 국회, 무소불위의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가장 악의 축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법부까지 악으로 끌어들인 것, 이런 부분이 가장 큰 87년 헌법 지금의 당면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제 3부에서는 철학 역사를 다뤘으니까 문학과 문명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